안녕하세요. 강원도 아동주거 빈곤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네 가지인데요. 일단 주거 빈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주거권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주거 빈곤과 아동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다음에 아동 주거 빈곤의 현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거권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보통 그 인권이라 그러면 사람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인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주거권도 인권의 한 종류로서 헌법하고 주거기본법에 주거권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국가는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 환경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국민은 물리적,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서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국가가 국민에게 이러한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이나 유엔 헤비타트에서 보면은 이런 주거권을 갖고 있는 국민들 중에서도 아동 주거의 중요성을 갖고 있는데요. 적절한 주거가 부재가 되면 아동의 경우에는 성장이나 발달, 전체적인 인권 향후에 상당히 심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거 빈곤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아동의 경우에는 특별한 집단으로 취급되고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제 주거권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를 바탕으로 봐서 주거 빈곤과 아동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가 주거 빈곤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앞서서 살펴본 주거기본법에 의하면 주거 빈곤 가구는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를 주거 빈곤 가구라고 얘기를 하고요. 주택 이외의 거처라고 할 수 있는 지하라든지 옥탑이라든지 비닐하우스, 고시원 이런 곳에 이제 거주를 하는 가구를 주거 빈곤 가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대상에서는 이렇게 열악한 주택에서 거주를 하는 사람이나 혹은 주거비가 굉장히 과도하게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거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과도한 주거비를 내고 있다는 거는 정책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열악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거 빈곤 가구라고 보고 이거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기본법에 주거기본법에 있는 최저 주거 기준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표에 보시면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의 부엌이라든지 방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걸 평수로換算을 하면 3.6평인데요. 이제 고시원 보시면 고시원 같은 경우에 평균 한 2.5평 정도 되거든요. 이런 기준으로 보면은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동이 있는 경우에 보면 3번부터 부부하고 자녀가 한 명 있을 때 방하고 부엌하고 거실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미달이 되는 가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택의 구조나 성능 및 환경에서 보면 환기라든지 채광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갖추어져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미달할 경우에는 이제 주거가 빈곤하고 열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아동에게 주는 의미를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엔이 아동 권리 협약을 1989년도에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 국가로 91년도 11월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 이제 유엔 아동 권리 위원회에서 나와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딱 보고 아동 주거 빈곤에 대해서 사정을 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다룰 것을 권고한다라고 하고 갔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를 하냐면, 아동이 갖고 있는 네 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이렇게 네 가지 권리가 있는데, 이런 거에 주거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 내용인데, 주거가 빈곤할 경우에는 아동의 생존권, 우리 보통 작년에 많이 얘기했던 라면 형제 얘기했던 내용들도 있는데요. 사고나 재해, 폭염이라든지 감염병, 요즘 코로나 시대도 더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 생존권을 위협을 한다. 그리고 발달권, 그러니까 주거가 빈곤한 가구에 있는 아동의 경우에는 가족 갈등 증가가 더 많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서 학업이라든지 학교 적응이라든지 정서인지 발달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 이런 것들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호권이 있습니다. 주거가 빈곤한 가구의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보다 더 아동 학대의 위험이 더 증가할 수 있고요. 다양한 형태의 착취 경험들이 있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성인이 됐을 때 참여권,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참여 경험이 굉장히 떨어지고 쉽게 포기하는 이런 형태들도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강원도의 아동주거 빈곤의 현실에 대해서 좀 조사를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국적인 센서스, 그러니까 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원도 아동 10명 중 1명은 주거가 빈곤한 상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은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되는 그 주거 형태 살고 있는 아동들이 85만 5천 명 정도 되고요.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에 살고 있는 아동이 8만 6천 명. 그래서 94만 4천 명이 주거 빈곤 아동이고 전체 아동의 한 9.7% 정도 됩니다. 강원도는 요거보다 조금 더 많아서 10명 중 1명 정도가 주거 빈곤 상태가 되는데 안타깝게도 강원도에 정말 그 아동들이 어떤 주거 빈곤 형태에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광역차원, 기초단체 차원에서 어떤 현상이 갖고 있느냐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어려워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우리 강원대학교 주거환경과 인간연구실하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강원지역본부와 같이 그 조사를 해서 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는 이제 전국적으로 아동 주거 빈곤율이 이제 강원도가 11.2% 이 정도 되는데요. 전국이 한 세 번째 수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봤을 때 세 번째로 굉장히 높다라는 건데 이런 결과를 봤을 때 강원도가 이제 성인들에 대한 만성질환율, 자살률, 비만율도 전국적으로 상위 수준에 있습니다. 1, 2위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어릴 때부터 이런 경험이 있어야지 만성질환율도 높아지고 이런 비만율도 높아지는데 정확하게 연계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아동주거 빈곤율이 높은 거가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정책을 할 때도 장기적으로 지속되어야 될 정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당장 그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동 주거 빈곤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접근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거 실태 조사 결과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보호자하고 아동하고 분류해서 조사를 했는데 보호자도 저희가 중년, 장년, 노년 이렇게 나눠봤어요. 근데 아동 주거 빈곤 가구들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랑 살고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중년과 장년과 노년으로 나뉘어서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일단 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 집보다는 차가에 살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거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없고 특히 소득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평균 그 중년의 소득에 비해서 3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 비용은 되게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가 굉장히 불안전한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있을 수 있고요. 중년 이 부분들에 대한 이제 주거 만족도를 살펴보더라도 여러 가지 전반적인 만족도하고 주거 자체가 갖고 있는 소음이라든지 방범이라든지 누수 결로라든지 난방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은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장년 부분인데요. 이 장년 가구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 나이가 50에서 64세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동들의 나이도 조금 좀 초중고 정도 지난 좀 이렇게 좀 학생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보면 이 장년 가구들 같은 경우도 이제 자가 비율이 조금 약간 높아지긴 하는데 단독주택의 연립 다세대에 거주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떠냐면은 좀 더 그 주거 환경, 그러니까 주변 환경들이 좀 열악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그 소득이 중년보다도 더 낮아지고 그다음에 주거비는 더 상향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주거비와 관련된 비용들이 더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노년의 부분인데요. 고령 가구들 65세 이상이 이제 보호자의 경우에는 자가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기도 하지만 이거에 따라서 그 소득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소득이 낮아지고 자가가 높다고 해서 굉장히 좋은 주거 환경이라고 볼 수 없고요. 그다음에 아동 주거 빈곤 가구와 관련된 주거비가 굉장히 많이 지출이 돼서 더욱더 불안전한 그런 상태로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아동에 대해서 이제 삶의 만족도에 조사하는 게 있는데요. 아동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한테는 집하고 학교하고 동네에 대한 만족도를 나누어서 물어봤습니다. 그 결과 대체적으로 그 아동들이 집보다는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좀 높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동네에 대한 만족도가 집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타나기도 하고, 낮게 나타나기도 했는데,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이 본인의 집에 대해서 이제 어떠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방의 크기가 협소하다라는 게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요. 그것보다 더 높았던 게 곰팡이하고 습기가 굉장히 존대한다. 그리고 주택시설이 굉장히 노후화되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습니다. 이건 앞서 살펴본 아동이 갖고 있는 발달권이라든지 참여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욱더 저해하는 요인으로 상향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동들이 느끼기에도 본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로 곰팡이하고 습기를 굉장히 많이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거에 대한 해소라든지 지원들이 굉장히 꾸준하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이 집에 대한 만족도하고 본인이 지금 현재 감정하고 같이 엮어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아동의 집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할수록 행복감하고 슬픔 정도의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할수록 행복감도 증가를 하고 슬픔은 감소한다. 이런 것도 나타났고요. 이제 아까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걸 해봤는데 이거는 그렇게 유의적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집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해서 꼭 슬프지는 않았고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해서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낮기 때문에 집에 대한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학교에 대해서도 만족한다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유의미하게 한번 본 게 어떤 거였냐면 동네, 그러니까 커뮤니티죠.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포함한 동네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굉장히 행복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거에 대한 정책을 할 때 특히 아동 주거 빈곤에 대한 정책을 할 때 집에서 도배를 해주고 장판을 깔아주고 이런 속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커뮤니티로 확장되는 이런 정책,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중앙정부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광역 차원 혹은 기초자치체 차원에서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고 이런 게 그 아이의 생존과 발달과 나중에 자라서 보호와 참여를 하는 데까지 굉장히 꾸준하게 견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야말로 지역에서 보다 더 접근하게 세밀하게 이렇게 해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함의를 갖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주거복지 종사자들에 대해서 아동 주거복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거를 보니까 굉장히 모든 주거복지와 관련돼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소극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배하고 시설 개선만 좀 해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그 근무 기간이 10년 이상 현장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아동 주거 복지에 대해서 하셨던 분들은 어떤 것까지 생각을 하시냐면 인간의 존엄성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주거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굉장히 같이 가져가야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셔서 굉장히 이 밀접하게 이 주거 복지에 관련돼서 종사를 하시는 분들이 그 아동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아동에 대한 부분이 주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인권과 아동의 발달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동은 작은 성인이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동이 갖고 있는 독특한 활동이라든지 행동 패턴이라든지 생리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발달 과정에 맞춰서 우리가 정책을 좀 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물론 보호자들의 여러 가지 관점, 보호자들이 갖고 있는 경제적인 성향이나 이런 것들에 맞춰서 정책이 되고 있지만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측면에서 아동의 주거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빈곤 아동의 주거 지원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이 굉장히 미흡하다. 그러니까 아동에 대해서 이제 뭐 학업이라든지 우울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들은 굉장히 많지만 주거에 착목해서 지원을 해주는 정책은 굉장히 좀 부재하다. 이런 거에 대해서 연계를 좀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이라는 것 자체를 아동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로 좀 인정을 해서 아동기 열악한 주거 환경에 노출이 되면 강원도 같은 경우에 이제 성인에 대해서 건강이 나쁘다. 그러니까 만성질환, 비만율, 자살률이 전국 최고 수준에 이를 만큼 강원도에 있어서 조금 아동 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 신경을 좀 쓰자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요즘 뭐 많이 회자가 됩니다만은 분노와 우울증 같은 이런 문제들은 어렸을 때의 주거 환경에 갖는 과밀함, 부적절한 주거하고도 굉장히 많이 관련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거주하는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우울증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 과잉 행동이라든지 공격 상황과 같은 행동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라는 얘기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면 아동 주거 빈곤 문제가 중앙에서 하고 있는 주거복지 정책하고 병행해서도 하지만 강원도의 인구 구조 특성, 그다음에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 그다음에 수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치분권형으로 우리가 가지고 가자. 이런 것들을 조금 재구성에 대해서 좀 논의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아동에 대한 최저 주거 기준의 상향 조정을 한다던가 구체화 문제, 주거 안정성을 좀 강화하는 문제,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아동 주거 복지에 대한 인식과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